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비상국어 3-2 아웃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은 우리가 뭐랄까 좀 산업화 시대에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권 씨가 자신의 어떤 구두를 통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권 씨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그 자존심마저 상처 있고, 그다음에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쓰는 안타까운 소설이지. 일단 제목풀이 여기 위에 잠깐 볼게요. 갑니다. 아웃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인 권 씨를 뜻한다. 자, 권 씨의 동그라미 칩시다. 자, 권 씨. 자, 권 씨가 매일 반짝거리게 닦아 신고 다니는 구두는, 자, 권 씨의 구두는 그가 늘 외치는 안동권 씨입니다. 아무래도 안동권 씨가 좀 옛날 양반의 어떤 그런 족보 가족 양반의 어떤 그 성이었나 봐요. 그다음에 안동권 씨. 또 대학 나온 사람. 우리 산업화 시대 때 사실 대학 나왔다 보면 엘리트겠죠. 그래서 자존심을 상징한다. 뭐가? 깨끗하게 닦는 구두가 바로 자존심이다.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자, 나라는 말이 나왔네. 그럼 나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이거는 시점이 무조건 일단 1인칭이 돼야 돼. 그리고 내가 내 얘기보다는 권 씨 얘기라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지. 아무튼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새들어 살다가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고 행방불명된 권 씨의 집에 남겨진 아웃켤레 구두는, 자, 권 씨 집에 남겨진, 권 씨의 집보다는 권 씨의 방이 어울릴 것 같아. 우리 집에 새들었기 때문에 권 씨의 방에 남겨진 아웃켤레 구두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고 삶의 끝에 선 권 씨의 힘겨운 삶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웃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의 제목 해석해봤고, 자, 그 아래 제재개관 보면 현대소설, 중편소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 비판적, 됐어요. 자, 시점 1인칭 관찰 시점, 자, 중요하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말의 의미는 뭡니까? 어디 있다? 서술자가 어디에 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안에 있다. 1인칭이니까 안에 있다. 그치? 안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관찰한 거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권 씨겠죠. 자, 다음에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산업화 시대고요. 공간적 배경은 성남 지역인데, 지금은 성남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분당, 판교, 이래서 뭔가 천당 아래 분당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해서 되게 비싼 땅인데, 옛날에 그 당시에 성남 지역은 선생님이 너무 어릴 때인데, 그때 기억하기로는 정말 아직 재개발 전이지. 그래서 막 그 작은 빌라들이 되게 많았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 뭐 어린 시절이라서 기억 안 나지만 아무튼 가본 기억은 납니다. 자, 제재,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가난한 이의 삶과 자존심. 주제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권 씨의 어려운 삶과, 그 다음에 그렇게 권 씨가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산업화 소재와 관련된 행위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내고요. 상징적 소재와 관련된 행위. 그 다음에 어떤 행위죠? 우리 상징적 소재가 여기서 뭘 상징하죠? 구두죠, 구두. 근데 권 씨가 자꾸 구두를 깨끗이 닦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성격 어때? 자존심을 어때? 절대 꺾지 않으려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요. 사실적 문제와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지적한다. 현실은 산업화죠. 그래서 선생님 문학을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산업화 시대 문학치고 산업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쓴 문학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산업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아무래도 빈부의 격차,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거죠. 자, 가볼까요? 앞부분의 줄거리.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나의 직업이 나왔네요. 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나 동그라미 오 선생이죠. 새빵살이를 전전하다. 나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개발이 진행된 한 도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놓는다. 이 방에 권 씨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온다. 자, 권 씨의 가족입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네요. 권 씨의 가족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보다 앞서서 이사를 와. 자,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월 1일 날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4월 막 20일 날 이렇게 먼저 들어와 버려. 나한테 얘기도 없이. 두 번째, 약속한 전세금을 다 내놓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권 씨 아내는 어떤 상태야? 임신 중이야. 그럼 애가
한 이제 지금 2명에 임시니까 최소 3명은 되겠지. 근데 사실은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했는데 1번, 2번은 문제가 이해가 되지. 예의가 없잖아. 3번은 사실 우리 아내랑 내가 아이가 많은 집은 새 들기가 싫어서 그 처음에 부동산에 알아볼 때 아이 없는 사람한테 새를 주고 싶다. 그래서 권신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권씨 안에 또 임신까지 한 상태지. 아이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속았죠, 권씨한테. 권씨는 상당히 예의가 없는 거야.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의가 없는 거고 상당히 그만큼 되게 또 급박한 상황인 거죠. 권씨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치사 도구뿐 궁색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 소중히 여기며 깨끗이 닦아놓는다. 자, 여러 켤레의 구두가 상징이 뭐다? 권씨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뭡니까? 권씨는 가난한 상황에서도 뭐를 지키며 산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며 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가난한 상황에서도 자, 자기 뭘 지킨다? 자존심만큼은 지킨다라고 오케이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권씨가 이사 온 지 며칠 뒤에 이순경이 찾아옵니다. 이순경이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하죠. 사실 권씨는 전과자다. 그런데 권씨가 전과자인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권씨가 되게 막 크게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뭐 도둑질하거나 사람 죽이거나 그게 아니라 뒤에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살펴달라는 부탁을 하죠. 나한테 감시해달라죠. 자, 그러다 어느 날 나는 학생집에 가정방문 가다가 뭐 요즘은 없어요.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집에 왔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씨를 우연히 만난다. 아, 권씨의 직업은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죠.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주동자로 물려 징역 살았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제 전과자 된 것은 결국 막 도둑질 이런 게 아니죠. 정부와 투쟁하다가 된 거죠. 그런 과거를 털어놓고요. 얼마 뒤에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씨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을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우리 집을 대충 그리면 너희들 그냥 뭐 양옥집 정도면 되는 뭐 마당 있는 집이라 생각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큰 방이에요. 큰 방이고 여기 이제 신발 번데가 있겠죠? 요게 작은 방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새 방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은 방인데 이게 권씨가 여기에 새들어 삽니다. 권씨가 여기는 큰 방은 우리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또 신발 번데가 있고 여기 마당이겠죠. 마당이고 여기에 이제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구조를 좀 나중에 좀 더 어떻게 신기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이제 갑니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학교에 있겠죠.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의 권씨가 나를 찾아왔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서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희는 이제 경비원이죠. 경비원한테 연락을 받고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 있었다. 권씨가 나한테 얘기하죠.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권씨는 애써 웃는 얼굴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수줍어 보였다. 자, 이것 동그라미 1번. 권씨의 태도가 어때요? 막 자존심을 세우려던 태도에서 살짝 변했죠. 뭔가 부탁하려는 태도로. 이제 그래서 약간 수줍어하면서, 그죠? 약간 민망해하면서 이런 겁니다. 나는 그 수줍음이 셋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그죠? 왜? 그거 아니면 뭐겠어? 뭐 돈 빌려달라 이런 거겠죠. 연락을 받는 그 순간의 불길한 예감, 그치? 불길한 예감을 떨쳐보려고 애썼다. 이건 나만의 생각이죠. 왜 불길한 생각이야?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 새빵 사는 사람이 나의 직장까지 찾아온 이유는 뭐겠냐? 진짜 큰일 아니겠냐? 여기서 큰일은 뭐겠어? 설마 애 낳았다고 애 자랑하려고 오겠냐? 그게 아닐 거 아니야. 무슨 문제가 터졌으니까 나한테 도움을 구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딱 수희가 권씨라는 사람이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했을 때 내가 아씨 불안하겠지. 근데 또 갔더니 권씨가 평소와 다르게 상당히 애써 나보고 웃고 수줍어 보여. 나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아, 애가 태어났나? 그치? 하지만 속으로는 막 떨리겠죠. 그래서 내가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권씨가 뒤늦게 남아 오 선생 말대로 했어요. 오 선생 나죠? 오 선생 말씀 새끼 망정이지. 그럼 내가 뭐 했다는 얘기야? 내가 뭐라 했다는 얘기야?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으니까 병원 가봐라 라고 얘기했었죠. 끝까지 집에서 나으려고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애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내라고 정말 애를 먹이다. 이거 뭐야? 힘들게 한다.
권 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 발로 뭔가 글씨인지 그림인지 자꾸 그렸다. 동그라미 2번. 이거 뭡니까? 이것도 약간 좀 평소의 모습과 다른 거죠. 상당히 되게 수줍어하고 되게 좀 민망해하는 거죠. 먼지가 풀풀 생기는 그 언덕길을 터덜터덜 올라왔을 때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어떻게 됐다? 반짝거렸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러 왔는데도 그런 수줍은 모습 보이면서도 자기의 자존심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이야. 그 구두는 권 씨의 자존심인데 그거를 아주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는 얘기는 올라오면서 구두를 자꾸 닦았다는 얘기지. 그거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동을 그죠? 보였다는 얘기죠.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가 양쪽의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질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를 찾아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핵심이죠. 뭡니까? 10만 원 빌릴 수 있을까요? 요즘 10만 원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 10만 원 되게 큰 돈입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막 8살 이럴 때는 아이스크림이 50원 막 그랬습니다.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아무튼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 부분 싹 가시고 도발적 감정으로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얼굴에다가 그렇게 말했다. 왜 도발적인 얼굴로 바꿨을까? 이제까지 수줍은 얼굴 가지고 도발적 감정으로 나에게 얘기했다. 이거 뭡니까? 비굴하게 쉽지 않은 거야. 즉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비굴하게 보이지 않지. 즉 자존심을 세우는 거지.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권씨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거죠.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너무 쉽게 나왔다. 내가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왜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운 기세로 또 강하게 수술해야 한답니다.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모든 게 정상이래요. 자, 요거 여기서부터 묶어볼게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병원에 간 권 씨의 아내에 대한 얘기죠. 갑니다. 모체 골반도 넉넉하대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전치 태반도 아니래요. 뭐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쌍둥이도 아니래요. 이렇게 정상적인데 24시간 넘도록 배 위에 아이가 달라붙은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입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대요. 빨리 손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어나 모두가 위험하대요. 결국 나한테 얻는 10만 원은 어디다 쓸 거다? 수술 비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데 여기 내용 전개 방법 뭡니까? 권 씨가 나에게 돈을 빌리려는 이유를 요약적으로 제시했죠. 그죠? 요약적 제시면 아내가 어떻다? 좀 위험한 상황이다. 수술해야 된다. 요약적 제시죠.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말한 그 대목이었다. 평상시의 권 씨는 되게 착했나 봐. 답지 않게 그 말만 빼고는 상당히 진지했죠. 아니다. 그가 처음부터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기엔 더욱더 진지하게 들렸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죠. 왜 망설여? 그런 돈이 어딨냐 10만 원이.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아이고 안 됐네요. 어떡하죠? 하는 상투적인 말로 나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솔직히 10만 원은 내게 너무 큰 돈이었다. 그죠? 부담스럽죠.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그러니까 얘는 집 살 때 학교에서 대출을 받았나 봐. 아직 절반도 갚지 못했는데 정산 분만비 1, 2만 원 정도 모를까. 단순히 권 씨를 도욱 작정으로 나로서는 10만 원을 또 빚진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죠. 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그 돈을 빌려줄 만큼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갈등하고 있죠. 내적 갈등. 자, 그랬더니 권 씨가 얘기합니다. 빌려만 진다면 무슨 짓이든 정말 무슨 짓이든 해서 갚겠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절박한 상황이죠. 안타깝지. 솔직히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만큼 안타까움은 없지. 반드시 갚는다는 조건을 강조하면서 그는 성경책 위에 오른손 얹고 말하듯 엄숙하게 얘기했다. 그때 하마터면 나 잊을 뻔했다. 그가 그때 일껴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빌려주는 어려움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클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 원 그 돈 어떻게 빌리지? 못 빌리는데. 이거 어떻게 빌려? 학교에 빌린 그 집 살 때 빌린 돈도 큰데 어떡하지? 어디서 돈을 빌릴까에 대한 걱정이 앞섰는데 권 씨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무슨 짓 해서는 갚겠습니다. 라는 말 들으니까 그러네. 빌려줘도 얘 못 갚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렇다. 끼니 좋다. 식사 좋다 못하는 제대로 밥도 못 먹는 그런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 걸리는 출판사 번역일 가지고 그래도 대학 나왔으니까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해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 말 뭡니까? 결국은 거절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기왕 거절할 바에는 저쪽에서 두말하지 못하도록 야멸차게 거절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리고 얘기합니다. 병원 이름 뭐죠? 원산부인 겁니다. 다음. 지금 내용편에 현금 어렵습니다. 제가 원장한테 전화해서 보증서겠다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죽이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완곡하게 거절한 거죠. 선생님, 완곡이 뭐예요? 직접적이지 않은. 직접적이 뭐야? 안 돼. 못 빌려줘. 이게 정상인데 대신에 돌려서 내가 병원에 전화해서 보증서겠다. 이렇게 돌려서 거절하는 거죠. 내 대답이 지나치게 천천히 나올 때 그가 눈치챘나 봐. 도전적이었던 기색이 죽으면서 다시 또 착한 눈으로 돌아오죠. 그는 고개를 흔듭니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그곳에 희망을 걸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원장은 나에게 수술 비용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순간 알아차렸거든요. 얼굴에 흐르는 땀을 훔치는 대신 누구 얼굴에? 권 씨가 자기 얼굴에. 왜? 솔직히 자존심 굽히고 나한테 비굴하게 돈 빌렸잖아. 그런 어떤 민망함, 그런 짜증남, 그런 땀을 닦는 대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 뒤에다가 2번 문지르고 반대발도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뭡니까?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합니다. 오케이. 지금 얘는 자존심을 꺾고 자존심을 접고 나한테 비굴하게 돈을 빌려 왔죠. 근데 어떻게 돼? 거절당하니까 다시 이제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죠.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 깬 어린애같이. 비유적 표현이죠. 뭐를? 누구의? 권 씨의 입술이 두툼한가 봐. 비유적으로 표현. 사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도 알아둡시다. 자, 겨우 인사를 하죠. 나는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돌아서서 걷습니다. 나는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진짜 너무하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 라든가 그런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딱 늘어붙는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게 뭡니까? 분명 권 씨가 나한테 좀 뭐라고 할 텐데 그걸 대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딱 올려봤을 때 나는 놀랐을 것이다. 근데 권 씨는 나한테 심하네, 나쁘네, 너무했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 선생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권 씨의 말을 던지고 가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비굴하게 돈을 빌리더라도 나 대학 나왔다, 나 지식인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는 이 행동은, 이 말은 뭐랑 똑같아? 이 말은 우리가 위에서 뭐랑 똑같죠? 구두를 닦는 행위, 그죠? 선생님 이걸 색칠해줄게. 여기 요거와 똑같은 문장이 바로 뭡니까? 요겁니다. 오케이. 둘 다 뭡니까? 둘 다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죠. 갑니다. 그것뿐이었대. 내 호주머니에서 촌지는 돈봉투야. 돈봉투를 뇌물로 밀어주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하고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흔들 것도 없는 짤막한 체구를 계속 흔들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의 모습이 비춰졌다. 그만큼 권 씨의 얼마나 절박한 마음일까. 산 모퉁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땅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왜? 가서 때리려고? 아니죠. 안타까움과 미안함이겠죠. 안타까운 것은 권 씨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미안함은 내가 돈을 못 빌려주는 미안함. 돌팔매질 하다 말고 뒤집혀진 3륜차로 달려들어 아기아기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거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도. 여기서 말하는 나체가 바로 누구냐면 권 씨의 모습이야. 권 씨의 모습. 나체가 뭐야? 옷을 다 벗은 모습. 그러니까 권 씨의 상황이 어떻다. 지금 완전 절박하다.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빚. 바로 뭡니까? 전세돈도 빚인데. 그죠? 전세하면 권 씨가 그 보증금을 우리 집에 내고 들어오잖아. 그 보증금도 어쨌든 나는 빚이라 생각하는 거죠. 왜 좀 더 일찍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그 얘기 뭐야? 권 씨가 설령 내가 10만 원 빌려주더라도 그걸 권 씨가 못 갚더라도 내가 뭐 하면 돼?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 그죠? 원산부인과에서는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 도착을 기다립니다. 나는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의 주머니를 닥친 대로 털어서 마련한 1급 10만 원을 건네자 금태에 마비층이를 어때? 마비층이 안경을 쓴 원장이 여기 뭐 독일자 안경이래요.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사에 지시했대. 이제 수술 들어간 거죠. 원장은 내가 권씨하고 아무 인연이 없고 단지 새빵 주인인 것을 알고는 혀를 찹니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군요. 참나 보증금 마련했더니 오전에 나가서 여태까지 얼굴 한 번 안 보입니다. 이거는 의사가 권씨를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의사를 비꼽니다. 뭐 그렇죠.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듯 애를 꺼낸 방법 여러 가지다. 어떤 거야? 돈에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있을 거고 이 의사처럼 돈을 챙기는 모습이 있을 거고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일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사를 솔직히 돌려서 까는 거죠.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길 바랬지만 유감스럽게도 상대방 의사는 한 차례의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넘겨버렸다. 지도 민망하니까.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간 것을 보았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자, 생명, 아기. 아기를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은 권씨 아내. 그래서 아기 이를 꺼내고 권씨 아내까지 암양에서 암양 적혀있죠. 뭐 물건 호송해서 넘어도 될 것 같아. 그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 쉽게 끝났다. 한마디 뭐야? 수술이 쉽게 끝났다 이거죠.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누가 앉아? 권씨가 아니라 내가 이거 좀 상황이 안 좋아. 그렇지? 우리 집 동준이 너무 얻을 때처럼 담배를 막 폈더니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 고추예요 고추. 수술을 돕던 원장분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결과를 큰 소리로 확인해줬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이 원장 부인이 나에게 축하를 보내었고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잠시 후 나는 보자기에 쌓여서 밖으로 나온 권씨 이콜 권기용 씨의 차남을 볼 수 있었다. 얘들아 권씨는 이미 우리 집에 이제 이사 올 때 뭐 했습니까? 우리 집에 이사 올 때 뭐 했죠? 애가 몇 명이었죠? 2명이었죠. 그럼 한 명은 딸이고 한 명은 아들이었나 봐. 이번에 셋째 아들 난 거죠. 자기 어머니 배를 가리고 나온 놈답지 않게 얼굴이 두툼한 게 잘생겼다. 제왕적이란 말이 풍기는 선입견에 딱 어울리게 목소리도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는 내 아이인 동준이를 낳던 날의 감격 속에 빠져들었다. 여기까지 뭡니까? 결국 우리 얘들아 장면별로 한번 가볼게요. 장면별로. 그러면 미안한데 다시 앞으로 돌아서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죠? 권씨가 우리 학교에 찾아와서 돈을 빌리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좀 전까지 읽은 모습. 뭐야? 내가 학교에서 막 압박해서 협박해서 10만 원 얻어서 가져가서 권씨 아내가 수술해서 권씨의 셋째 자식 즉 두 번째 아들을 낳은 부분이죠.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럼 선생님 권씨는 어디 있어요? 권씨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딘 가서 돈을 빌리거나 뭐 하고 있겠죠. 그럼 내가 돈을 가지고 권씨의 아내 수술을 도운 것은 권씨는 지금 모르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요. 그날 밤에. 참 느낌 오죠? 강도 누울 것 같아. 아무래도 권씨 아닐까?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죠.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 깨웁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막 깨워요.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우리 식구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내 목을 겨누고 있는 식칼도 보입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조명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 계통의 보자기,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이 취해 있음, 엄청 취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걸 내가 또 간파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은 어때요? 지금 술에 많이 취해 있죠. 일어나. 얼른 일어나.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상당히 낮았고 조심스럽대요. 나는 일어나 싶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내 목을 겨누고 있는 식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춰. 뭐야? 엄청 떨린다는 얘기죠. 떨고 있다는 얘기야. 칼이 덜덜덜 떨고 있어. 그러면 이 도둑은 프로 전문가 도둑이 아니야. 그지?
야, 도둑이 칼을 들고 그 집주인 목에다 칼을 대고 있는데 그게 막 이렇게 손이 떨리면 아이고야. 만약 강도가 내 목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너무 떨어서 우발적인 상해일 거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강도가 아니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부분요? 요런 거. 이런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란 걸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굴 거다. 아마 권씨일 거다를 알 수 있겠죠. 나는 복면이의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란 거 알아차렸다. 하긴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냈겠지.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자기 천성을 어찌하지 못한 채 나를 두려하고 있죠. 누가? 도둑이.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서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로 강력한 도둑질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미역국 뭐야? 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도둑질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용기를 얻죠. 일어날 테니까 칼을 뒤로 물러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킨 대로 했다. 내놔. 얼른 내놔. 내가 다 일어나기를 기다려 강도가 얘기하죠.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일이 수월할 거요. 지금 내가 강도한테 너무 떳떳하게 얘기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초짜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이죠.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난 얘기했다. 집안에 현금 없습니다. 화장대 위에 돼지점통,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 알아서 챙겨가세요.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왜 의심할까? 너무나도 협조를 잘하고 있지. 그래서 견고하게 또 막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시험 삼아. 그러니까 강도가 날 보고 의심하고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는 조금 신경질을 내봤대. 오히려 지금 주도권은 나한테 있죠. 마누라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야 신하겠소? 난처히 전에 나를 믿고 말 안 들 하시오. 한 차례 길게 신호흡을 뽑은 다음에 강도는 결심했다는 듯이 일부러 자리를 돌아 화장대로 향했다. 그 다음에 또 밑줄 쳐볼게.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발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 두 번째. 야, 누가 도둑질하는데 방 안에 신발 벗고 들어오냐? 너무 어설프죠. 그때 나는 그걸 봤죠. 내가 그렇게 염려했는데도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그만 부주의하게 우리 아들 동준이의 발을 밟았다. 동준이가 갑자기 칭얼거리자. 동관 3번. 그가 깜짝 놀라서 엎드리더니 내 아들의 어깨를 토닥거립니다. 제정신 아니죠. 도둑은 아니죠. 도둑이 가다가 꼬마아이를 딱 밟았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러니까 도둑이 빨리 이렇게 토닥이지. 잘 자라 잘 자라 이렇게. 녀석이 내 아들이 도로 잠들기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서더니 내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본격적 작업에 들어가죠. 어떤 작업?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저금통 털고 여기 저금통 털고 서랍 안에 돈이 있을 거니까 그거 터는 거죠.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누가? 내가. 웃기잖아. 내 아이를 이렇게 토닥이는 게.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쳐다보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을 집어넣었다. 와, 이 도둑 네 번째.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식칼 네 번째. 자, 도둑이 아까 내 아이의 발을 밟아서 이렇게 아이가 칭얼거렸잖아. 그때 어떻게 했어? 칼을 옆에다 두고 손으로 아이를 이렇게 토닥토닥 했단 얘기야. 그 칼을 내가 든 거지.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래? 이렇게 무기를 함부로 굴리는 거 보니 당신의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만합니다. 그건 뭐야? 당신이 정말 경력 얼마 안 되지? 오히려 이거는 어떤 상황이야? 주객전도 된 상황이야. 주객전도. 즉 뭐야? 주객전도 뭐야? 오히려 도둑이 나를 두려워하고 이제 나를 쫄아하고 주인인 내가 오히려 떳떳하고 이거죠.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가 놀랐지. 놀라죠 바보.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갑니다. 와, 그 칼로 찌르면 되잖아. 근데 난 아는 거지. 건실한 걸. 그는 겁에 질려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칼을 낚아가지고 다시 내 목을 겨눕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칼을 준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좀 소설이 약간 좀 정상적이진 않죠 내용이.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칼을 옆구리 허리 쪽에 넣더니만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됐죠. 그지? 자기도 느낄 거 아니야. 이건 내가 도둑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비꼬죠 나를.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내가 뭐라 그래?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으로 오지 않죠. 그러니까 경험 많은 도둑들은 우리 집을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훔치기 없으니까. 그가 뭐라 그래? 누구 뭐 들어오고 싶어 들어오고 왔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은 건실하면 안 해겠죠.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하게 돌아갈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죠.
뭐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그렇습니다. 식구 중에 누가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화가 난 나머지 입을 딱딱 마주칠 정도로 그는 마을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훔치고 조용히 나가죠. 내 옆을 지나갈 때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그의 찢어진 자존심일 거다. 오케이. 당연하죠. 자존심 세우며 살던 그가 돈 때문에 지금 도둑질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린 거니.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내 방법이 그를 편안하게 하긴커녕 오히려 낭패하게 만들었음을 알고 다시 한번 말한다. 어떤 방법? 도둑질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추측하죠. 뭐라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던가 빚에 몰려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도둑이 편하게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하죠. 어렵다고 외로운 밤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당신 모르는 사이에 당신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은근슬쩍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병원비 대줬다. 근데 권 씨는 그걸 이해 못해. 개수작하지 마. 그따위 이웃이 없다는 거 난 똑똑히 봤어. 이제 안 믿어. 상당히 좌절감이죠. 이제 자기는 아무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는 현관에서 벗어놓은 구두 신고 있다. 여기서부터 정상적이지 않죠. 이거 자체가. 도둑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참았다. 왜 보고 싶을까? 구두가 깨끗이 닦여있는지 더럽혀졌는지 이런 얘기죠. 현관문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에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신의 본분 이콜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 도둑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엉겹결에 뭉칸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돌아와서 되게 길었네. 내 방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권 씨가. 나오면 이렇게 밖으로 나갈 정상인데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그치? 이걸 통해서 도둑이 권 씨란 걸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갑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 위에서 나로선 부득이한 조처죠. 대문은 저쪽입니다. 그죠? 거긴 네 방이고 이런 얘기죠. 권 씨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나의 배려.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이런 배려가 권 씨의 자존심을 더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했던 내 방법 두 가지. 하나 뭐야? 또 그렇죠.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죠? 여기 꼭 외로운 밥은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당신 모르는 사이에 당신 아끼는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 대문은 저쪽입니다. 이거 뭡니까? 권 씨의 자존심을 또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나의 대답이었지만 이게 먹혀 안 먹혀? 안 먹히죠. 문간반 부엌에서 한참 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이미 느꼈겠지? 에이 씨발 걸렸네. 이렇게 비틀비틀 걷습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나를 바라봅니다. 헤이 이래봬도 나 대학가에 나온 사람입니다. 끝까지 뭐예요? 이런 자포자기한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죠. 누가 뭐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 대문 열고 나가버렸다. 나는 대문 잠그지 않았다. 왜? 권 씨가 돌아가길 바래서. 그냥 열어놓기만 하고 들어오면서 문간방에 들려 권 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과 깜깜한 방 안에 엄마 아빠가 없이 오누이가 잠을 자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죠? 엄마는 어디 있어? 지금 애 낳고 병원에 있겠지. 아내는 잠옷 바람으로 현관 앞에 서 있죠. 무슨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돼지 저금통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다시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권 씨 아내의 수술 보증금을 납부해준 사실을 얘기하죠. 한참 말이 없다 아내는 슬쩍 벽 쪽으로 돌아 놓습니다. 삐진 거죠, 삐진 거. 뗄 염려는 없어. 전셋도 있으니까. 무슨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내 쪽으로 돌아서죠. 우리 집에 들어왔던 강도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하지 않습니다. 출근한 길에 병원에 들려보았어요. 수술 보증금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다시 온 흔적은 없습니다. 와우. 권 씨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어요. 그가 행방불명되게 분명하죠. 그리고 그게 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 어떤 방법? 아까 그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권 씨를 위해서 한 방법이야. 뭐죠? 앞에서 다시 한번 어렵다고 외로운 법은 없어요. 누가 합니까? 당신 모르는 사이에 당신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 덜어줄 수 있게 은근슬쩍 말하고 두 번째 뭡니까? 대문은 저쪽입니다. 이건 나는 권 씨를 위해서 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내 방법이 틀린 거죠.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권심을 대뜸 알아차려져.
밝은 아침에 술이건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하게 대할 수 있게 하려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거죠. 끝까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권씨라고 응했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 소설이 조금 약간 그래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난 기대했다. 그리고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 보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됐다. 왜? 구두를 통해서 그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죠. 자존심을 굽혔는지 계속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지. 문간방에 들여서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구두의 손질의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구두에 손질이 안 돼 있으면 그는 결국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고 몰락하겠죠. 애들아, 그래도 권씨한테 자존심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맞잖아. 가난한 사람이 내세울 게 자존심밖에 없잖아. 그 자존심은 그나마 가난한 사람이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그 자존심마저 이제 구두마저 덜어지면 결국 권씨는 어떻게 돼요? 몰락하거나 완전히 뭐 자살하거나 그러겠죠. 근데 구두가 반짝반짝 당겨 있으면 그래도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겠죠. 구두 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 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닦여 있을 것이다. 그럼 나는 안심해도 좋았다. 왜 안심해도 좋았어? 자책하지 않아도 좋죠. 내가 권씨의 자존심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결국 집에 돌아올 것이란 걸 아니까. 그때 그가 만약에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느껴졌을까?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뒤졌다. 방을 빌려준 후 밝은 낮에 내부를 보긴 처음이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살림살이는 깔고 덮는 것, 쓰이는 것, 즉 이불 같은 거죠. 쌀을 익혀 담는 몇 개 도구가 전부다. 별다른 이상한 건 없었다. 구태였고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이 있자면 그건 구두다. 가장 감나는 세 칸의 자격으로 가장 감나가는 세 칸의 자격, 즉 가장 비싼 물건으로 장롱따위가 자리 잡고 있어. 꼭 그런 자리에 9켤레 되는 구두들이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닦여낸 6켤레, 먼지를 뒤집어 쓴 게 3켤레, 모두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 골라 한꺼번에 손질해서 매일매일 갈아 신어서 일주일 동안 신는 거죠. 잘 닦인 7개 중에 비어있는 하나, 그게 바로 누구야? 권씨가 씻고 나간 구두, 이콜 권씨죠. 그걸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 구두가 이콜 권씨가 그렇게 쉽게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란 걸 깨달았다. 권씨 행방불명을 알려야겠죠.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순경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런 얘기죠. 왼쪽에 콕콩점이 보면요. 구두의 상징점이 권씨의 심상태 알 수 있고요. 권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권씨의 마지막 자존심이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소설의 줄거리 학습할 때 1번 줄거리 정리해보자. 정리해보면 되겠죠. 나에게 수술비 빌려달라고 왔고요. 내가 아까 두 번째 장면 뭐죠? 내가 대신 수술비를 그죠? 권씨한테는 매몰차게 보내고 내가 돈을 빌려서 권씨 아내를 도와주죠. 세 번째 우리 집에 누가 들어요? 도둑이 들고요. 뭐 이런 얘기죠. 도둑이 들고요. 네 번째는 권씨가 행방불명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권씨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와 권씨의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난 성격. 나 뭐라 그래? 책임 따른 동정 피하자. 책임이 따른 동정은 피하자. 이웃에게 연민 느끼지. 하지만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 거죠.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권씨가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해 권씨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 약간 이성적이고 냉정하죠. 권씨는 어떻습니까? 오 선생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래도 몰락한 소신이지만 그죠? 지식인의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나 대학 나왔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대학 나왔다. 이런 얘기죠. 궁색한 살림살 속에서 구두만큼 소중히 빛난다. 뭐야? 순박하고 착한 풍성이다. 그다음 강도로 침입해서 어설픈 모습만 보이고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을 두려워한다. 착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 어딥니까? 도시 주택가입니다. 오케이. 즉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70년대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요. 등장인물의 처한상 뭡니까? 권씨는 대학 나와서 시에 가담해서 정가자 돼서 가난하게 살아가며 아내의 수술비를 말하지 못한 처지죠. 그죠? 등장인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 뭡니까? 수술비를 마련한 권씨와 거절한 나 그리고 들어든 도둑 이런 얘기죠. 이 소설의 구성 단계 중 결말 부분에서 드러난 특징은 뭡니까? 별표. 이런 거 이제 정리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거죠. 결말 부분은
자존심에 상처 입은 권씨가 아우켤레 구두만 남긴 채 행방불명되고 나가 권씨 행방불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죠. 이처럼 권씨의 행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완결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야기를 완벽히 완결짓지 않았어. 그래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갈등의 원인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권씨 안의 수술비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우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였습니다. 정리 다시 천천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